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운들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 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중간고사 간단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중간고사 관련해서 엊그제 아이랑 통화를 하나 했는데 이번에 100점이 안 나왔죠. 100점이 없고요. 98점이 전교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아이가 저랑 같이 수업했고요.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 등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진 않았고 아이한테 이제 점수만 딱 줬는데 아이가 막 다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98점이 한 명이 나왔고 97점이 두 명, 96점이 네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95점까지 될 것 같고요. 2등급 컷이 89.3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시험이 나왔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고요. 우리 문법 같은 경우에 예년하고 달리 조금 이따 이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법이 예전에 문법만 중동에서 할 때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거의 없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만으로도 거의 문법 만점 맞는 아이들이 30명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번 문법 시험은 조금 변별력이 있게 까탈스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수업한 아이들 중에서 문법 객관식 하고요. 그다음에 서답형까지 다 맞은 아이가 현재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출제하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까탈스럽게 출제됐는지를 알아야 기말고사 때 잘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조금 분석 드리면서 기말고사 대비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문법 선택형은요. 변별력 갖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20문제가 출제됐는데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이 17문제, 그리고 서답형이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런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탈스럽게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서답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술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도로 보면 자, 선택형이 상중이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 중중 정도의 난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학습한 아이들은 서답형 3문제는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 선택형의 경우 사례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서요. 굉장히 까탈스러웠습니다. 문제 유형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다 사례. 그리고 의문 변동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1회인지 2회인지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동시험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압박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뒤쪽에 이제 서술형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 실제 시험에 딱 가면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자꾸 살펴요. 그래서 조금 소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해요. 선생님 저는요. 옆에 애가요. 시험지를 한 장만 넘기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어요. 자기가 느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너 그러면 너는 2장, 3장 막 넘겨버려. 막 이러긴 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실제 시험장 딱 가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요. 정확도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뒤쪽에 요약하는 데도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릴렉스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의 릴렉스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감에서 나와요. 제가 마지막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요. 한 4주 차부터는 야, 인제는 문법이야 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문법을 내가 안정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긴장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법이 불안하면 나 문법 빨리 풀어야 돼. 뒤에 요약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문법을요. 완벽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판단하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지금 일단 의문변동 현상에 대해서 다 설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례가 각각의 가에서 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형태소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례를 굉장히 많이 줬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중동을 이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기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조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뭐냐면요. 접사입니다. 접사의 종류를 표로 쭉 주셨고 거기에 따른 의미를 주시고 사례 어휘들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형태소나 또는 단어 형성, 그러니까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와 무관하거든요. 이 접사의 의미 자체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형태소를 구분하는데 이것을 의미를 알고 모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7년 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장재식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접사와 접사에 해당하는 의미의 어휘를 연결해서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야, 이거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학교 프린트 제가 다시 책자로 제작해서 줬었거든요. 그 책자에서 아예 어휘랑 의미, 접사의 종류를 연결해 줬었어요. 번호로. 이거 꼭 알고 가야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문제를 알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분명히 기출이 반영된다라는 거. 요것도 그래서 기출을 꾸준히 잘 풀어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런 정도가 이제 문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약서 수령 관련해서는 한 지문은 조금 어려웠고 한 지문은 조금 쉬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요약서 수령이 5문제가 나왔어요. 예측컨대 원래 이랬거든요. 요약 지문이 2지문이 나오고 그에 딸린 새끼 문제가 한 문제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첫 번째 지문, 요약에서 첫 번째 과학 지문이 새끼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5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문단 유형마다 정확한 요약법 아는 거.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지문이 출제됐는데 과학 지문은 생물 영역이 나왔고요.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요약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일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A와 B가 있을 때 B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문단일지라도 A의 특성을 같이 언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약법이 명확하게 나한테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고 쉬웠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요약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조니까 당연히 요약 양이 많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양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자, 2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난도는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이 예시인데 예시를 어떻게 삭제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번, 4번 중에서 과학 지문 3번이 조금 더 어려웠다. 자, 지문 잠깐 제가 뭐 전문에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2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 여기 1년생 보이세요? 1년생 보이세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안 보이네요, 제가. 여기 밑에 단연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 말고 위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자, 여기요. 잠시만요. 자, 1년생하고요. 이렇게 이와 달리라는 접속 표지를 사용하면서 단연생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년생과 단연생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으로 요 문단 자체를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음영 처리해 놓은 거 보면요. 자, 1년생은 어쩌고 저쩌고 만으로 연결되고 단연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된 도식으로 요약법으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단을 읽을 때 하이라이트를 칠 때 여기 1년생, 여기 단연생 이렇게 하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년 이건 이제 제가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쌓인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중간고사에는요. 정의와 예시의 방식 그리고 비교 대조 방식이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요. 기말에는요. 이건 조금 팁이라서 기말에는요. 자, 우리 나열과요. 순서, 문제 해결 구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중간고사 때 제가 요 비교 대조를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2번째 질문
이렇게 이 답이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문단마다 거의 첫 번째 문단을 빼고는 계속해서 조항이 달려져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조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례에 해당되는 거지 이 문단 전체에서 의도하는 요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의 내용을 법조항의 내용을 자 정의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녹여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정답으로 내주신 것을 보시면 자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조항을 빼고요. 과태료를 매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세요. 그 처벌은 대개 증인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건 요 지문 자체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마지막이에요. 다만 재판에 불참한 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처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 표현이에요. 보세요. 자, 면제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결국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말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을 조금 시켜야 되거든요. 아이들이요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요약하면서 말을 바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의미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정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요걸 못 써서 여기서 1점을 감점을 많이 당했어요. 실제. 자, 이렇게 서술형이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지를 조금 안내해 드려 볼게요. 자, 문법은요. 무조건입니다. 선택형하고 서답형 모두 다 완벽하게 학습해야 돼요.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만점을 받아야지만 서술형 감점에도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문법 선택형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까지 다 맞은 아이가 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1등급이 안 들어간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에는요. 완벽히 암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아이들하고 다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요 첫 번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인데요. 자, 이번에 시험 범위는 품사하고 문장 성분 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외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문법만큼은 조금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 음료수 나오듯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지만 문법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맞추는 건 실제로 수능에서는 내가 이 내용을 온전히 모르고 있어도 보기 상자에 충분한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중동은 시간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보기 상자를 찬찬히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암기 중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기말고사 범위 굉장히 까다롭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체 교재로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 문법 교재로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 뒤에 학교 프린트로 다시 세밀하게 외울 것, 안 외울 것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주 암기 테스트 거의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중간고사 때는 제가 암기 테스트를 2번 봤습니다. 2번 정도 외울 게 있었는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암기 테스트를 거의 매주 보게 될 거예요. 암기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품사는요. 문법에서 가장 메인이에요. 품사가 한번 흔들려 버리면요. 실제로 의문도 어렵고 앞서 한 그리고 뒤쪽에 할 문장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에서는 거의 매주 패스페일 테스트 볼 거고요. 만약에 요건 커트라인이 없고요.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무조건 남겨서 재시험 치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누적 시험 범위 의문 요거 좀 안타깝죠. 원래 예년에요. 누적으로 이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해, 2해 지나고 나서 누적을 없앴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전학 오는 애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2학기 때 전학 온 애들은 1학기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1학기 걸 생으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누적을 뺐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누적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분량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많이 나와야 4문제, 5문제가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죠.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으로 의문 계속 점검할 건데요.
자, 우리 학교 진도 감안해서 대비기간 중 이론 점검 그리고 문제풀이 학습할 거고요. 자, 매주 수업프 테스트에 제가 의문을 반영하겠습니다. 매주 의문 문제 넣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클리닉 자료도 매주 2개를 만들 겁니다. 그 주차 수업 내용 하나 그리고 의문 하나. 그래서 언제라도 매주 클리닉 오는 아이들이 그 의문 관련돼서 누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 의문 파트 계속 넣을 거다. 이번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아이들하고 4회 진행했어요. 그중에 1회, 2회가 이번 시험 난도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간적 압박을 느껴보게 했고요. 보기 상자 우리 이번 시험처럼 보기 상자를 거의 다 넣었어요. 다 넣어서 시간적 압박으로 아이들이요. 이번에 원래 3지문 요약이었다가 2지문으로 줄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예측했었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압박을 충분히 느껴보고 갔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이 시험 봤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조금 줬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까지도 계속해서 의문은 누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째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아이들하고 해설 강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2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약서 수령은요, 시간 조절 그리고 요약법이 관건이다. 우리 제가 중간고사 때도 아이들 매주 클리닉을 진행합니다만 중동 아이들은 한 번은 무조건 불러서 저랑 요약서 수령 관련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지문을 먼저 요약할지 그래서 개인별로 다 정해줬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지문을 먼저 요약해야 맞는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예측컨대 이번에도 인문사회나 과학기술 중에 한 지문이 나올 거야. 원래 예년에는요. 인문사회 중에 한 지문, 과학기술 중에 한 지문, 예술지문 이렇게 3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예술은 안 나올 거다. 인문사회나 과학기술 중에 한 지문씩이 나올 거고 내가 요약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아요. 다시요. 내가요. 요약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문을 먼저 요약하는 것이 맞아요. 어차피 배점은 똑같거든요. 예전에요. 제가요. 소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학교 선생님이 내신 지문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아이는요. 이 지문이 출제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정답지까지 다 주고 저랑 수업한 건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맞고요. 시험 당일 날도 이게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좀 더 짧은데 그러면 그 지문을 먼저 요약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아이들하고 1대1로 다 이야기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사회계를 잘할 수 있으면 어차피 똑같아 보이면 인문사회를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1대1로 다 정했고요. 이번에도 시간 조절 요약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 잠깐 보세요. 여기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자, 나열하고요. 순서하고 인과 문제 해결 요 중에서 나올 겁니다. 기말고사에는 거의 매년 그래왔어요. 제가 기출을 분석해보면 중간고사 때는 정의예시 비교대조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설명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제가 이게 저만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이들하고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똑같이 매주 실전 모의고사 치르는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서술형하는 방식은 뭐냐면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 바로 PPT 띄워놓고요. 시간 카운트하면서 아이들하고 요약 한 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옆에 친구랑 교환해서 정답지 나눠주고 스스로 첨삭하게 하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이런 정도의 감점을 당하겠구나. 요건 감점 요소야라는 걸 아이가 알면 채점자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직접 첨삭을 시키고요. 그 뒤에 다시 걷어서 제가 스캔해 놓고요. 한 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개인별로 다 다시 첨삭합니다. 첨삭하고 마지막 피드백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다시 읽어보고 그 주차 모의고사 또 치르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2세트씩 줄 겁니다. 요약 관련해서 정답지까지 모두 주고요. 사실은요, 이 요약 지문을 주는 건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정답지를 정확하게 학교 정답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시간 압박을 주면서 요약하라고 하지만 저는 한 지문 요약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학교 기준에 맞춰서 정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답지가 학교 기준에 제가 이 정답 기준을 알아내려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거든요. 아이들한테
한 문단 한 문단씩 주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가지고 와. 이 문단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한 땀 한 땀 모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모아가지고 그 요약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제됐고요. 완성돼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단 이렇게 요약해야 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아이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답지 주시는 거 짧던데요. 아니야, 시험 봐봐. 분명히 길게 나올걸. 매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애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문 다 읽고 요약하는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시간이 모자라. 문단 읽고 바로 요약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하라고 하시던데요. 아니야, 정답지는 그렇게 안 나와. 역시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침 선생님들도 정답지를 써보면 아이들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분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분량을 적게 쓰려고 하면 내용이 빠져서 감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다 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식으로 연습을 시켰고요. 그 방식대로 연습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별 요약 클리닉 진행해서 취약점 보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계속해서 치러서 아이들을 실전 감각 조금 익혀주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정확도와 속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한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기본적으로 문법은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속도도 붙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적 압박도 크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혹시 아이가 이번에 저랑 같이 하지 않더라도 한 5주차, 6주차쯤 되면요. 아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문법 공부하라고. 서술형이요. 그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거든요. 시간을 줄여도 문법에서 줄여야지 서술형에서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줄이면 내용이 빠져서 감점이 돼요. 다 쓰고도 10점, 20점씩 감점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문법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거 꼼꼼히 암기하고 어떤 부분을 암기하고 어떤 부분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꼼꼼하게 암기까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주 클리닉 진행합니다. 자, 우리 매주 클리닉은요. 제가요 1년간 온라인 수업도 촬영을 안 하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목요일은 아예 안 잡아요. 그래서 목요일은요 1년 내내 클리닉만 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이제 설명이 끝나면 저녁에 이제 아이들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요때는요 우리 세 가지 클리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해 오지 않으면, 과제가 미흡하면 등급에서 떨어지면 요때 아이들 불러다가 또 과제 검사하고 클리닉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테스트 점수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70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클리닉 부르고요. 그래서 클리닉 자료 매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점검하고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 클리닉입니다. 자율 클리닉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강의실이 이 정도 강의실 정도 크기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강에서 아예 제 강의실은 따로 이렇게 주셨고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클리닉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앞에 아예 앉아 있어요. 4시부터 10시까지 무조건.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주에 과제를 하건 공부를 하건 계속해서 그 시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스터디 카페 안 가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아예 국어 과제는 목요일 날로 정해놓고 와서 그냥 과제하면서 계속 과외 선생처럼 저를 써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아이들하고 클리닉해서 그 주 끝내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차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고사 때도 한 주가 더 남아서 아이들하고 무료 보강하면서 총정리 다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주차 끝나고 나서 짬이 생기면 제가 아이들하고 또 무료 보강으로 총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이렇게 치르고요. 실제 나머지 한 번은 직전 보강 때. 직접 보강 때 이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안내는요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때 필독사항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매주 어떤 수업 내용이었는지, 이번 주에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암기할 게 많아요. 좀 갈궈주세요. 뭐 이런 게 다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안 보세요. 어디만 보시냐면요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인가. 요거 말고요. 요걸 봐주셔야 돼요.
요거 봐주시면 제가 개인별 전달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써주고 과제랑 이런 것도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요 전달 사항 잘 봐주시고요. 자, 과제별로 성취도 몇 %인지 이런 것들 다 보내고요. 무엇 때문에 클리닉인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중간고사 시험 날 분석해서 보내드린 문자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번 시험이 이랬구나라는 거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일날 제가 뭐 혹시 중동 1학년이 시험 보는 날 뭐 직전 보강이 운이 나쁘게 막 3개가 걸려서 너무 늦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드리고요. 안 그러면 보통 저녁 때쯤에는 제가 분석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점수 다 수합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전달드릴 내용 다 전달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랑 개인별로 따로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따로 진행하고요. 대부분은 목요일 이외에는 제가 수업이 있어서 조금 힘들고요. 목요일 날 안 되면 수업 전후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모아서 뭐 사진으로 오답 확인 같은 것들은 다 받고요. 다른 요일 날 제가 짬이 날 때 아이랑 개인별로 정해서 진행합니다. 네, 네. 어, 네, 암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로 다시 보고요. 암기가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테스트 같은 경우에 내용이 바뀝니다. 네. 아, 그럴 수 있는 분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패스페일로 암기 테스트를 볼 때는 거의 만약에 표다? 그럼 표에 선만 줘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 예를 들어서 의문체계다 그러면 의문체계의 표만 줍니다. 선만 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네, 거의 백지 테스트처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순서를 바꾸는 것이 순서를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문제 출제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시간은 이렇게 두 타임이 있고요. 두각에서는 일요일 날, 그리고 SNT에서는 화요일 날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요. 혹시 수업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국어 수업 상담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행정적인 게 궁금하시면 여기 연구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호 모두 어디라도 저랑 통화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안내 드리고요. 우리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오늘 또 부모님들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서 또 설명해 들으시네요. 부디 좋은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우리 기말고사 때도 아이들 조금 으쌰으쌰 잘 해줘서 조금 혹시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잘한 아이들은 또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기말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